마하라는 사람이 그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마하라는 사람이 아주 중대한 의문점을 제시한 거가 있습니다. 물이 회전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놓고 물을 회전하면은 물이 이렇게 휘겠죠. 이게 왜 휘냐 이거죠. 뉴턴 역학에서는 관성력, 회전하는 물체에 하는 그 구심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뉴턴 역학에서는 이겁니다. 공간이 있어요. 물이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이 회전을 하는 거는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는 건데 그 공간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그렇게 뉴턴이 생각한 대로 혹은 칸트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회전을 하면 물이 이렇게 파이겠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해서 회전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우주에 천체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양동이 하나만 딱 있는 그런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 회전이 아닐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물컵을 회전시키지 말고 이건 가만 놔둬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그래도 물은 이렇게 휘어질 거다. 라고 하는 엄청난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물의 회전이라고 하는 그 회전은 공간에 대한 회전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존재자 전체에 대한 회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는 이거를 실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여기에다 무거운 물체를 가까이 놓고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우주 전체를 돌리는 효과 비슷한 것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막 돌리면서 이 안에 물이 회전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실험은 실패했고 사실은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쇳덩어리를 돌리다가 그 파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입증은 하지 못했는 것이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영감을 주었던 거가 되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그 수학을 다 못 따라갑니다.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우주선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선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무거운 천체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중력이 딱 생기겠죠. 그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 가고 있는데 이 우주선이 가속을 하는 거예요. 샥.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가속을 하면은 밑으로 눌리는 것처럼 우주선이 갑자기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럴 때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기가 밑으로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우주선이 가속을 해서 눌리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큰 천체가 나타나서
눌리는 중력을 느끼게 되는 건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대담한 가정을 합니다. 중력하고 가속도는 실험적으로 구분을 할 수 없는 동일한 효과를 준다. 물리학에서는 실험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기선은 일단 중력하고 가속도는 동일하다라고 했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서 빛이 돌아요. 이게 속도가 0이라고 하면 빛이 그냥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속도가 뭐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빛은 이렇게 돌아서 쭉 오겠지만 이게 1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빛은 이렇게 가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꺾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만약 2가 된다면 이렇게 오고 빛은 이렇게 가지만 속도가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큼이 아니라 빛이 이렇게 그러겠죠. 그리고 속도가 3이 된다면은 이 빛은 이렇게 와서 1, 2, 3 이렇게 꺾여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정지했을 때는 빛이 이렇게 오고 속도가 1이 됐을 때는 이렇게 꺾이고 2가 됐을 때는 이렇게 꺾이고 3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많이 꺾이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가속을 한다면 그러면은 0이 됐다, 1이 됐다, 2가 됐다, 3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오던 빛이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번에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건 꺾이긴 하지만 휘지는 않는 거죠. 이때는 빛이 휘어져요. 그래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가속을 굉장히 빨리 하면 빛이 휘어질 거다. 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중력이라고 가속도는 똑같다. 그러니까 가속을 하는 데서 빛이 만약 휘어진다면 중력이 있는 데서도 빛은 휘어질 거다. 엄청나게 대담한 가정이죠. 그런데 그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서 아인슈타인의 계산 결과가 맞는지를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처음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실험을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관측대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다행이었던 게 아인슈타인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계산이 틀렸어. 그래서 계산 결과를 수정을 했거든요. 몇 년 후에 관측대가 남아메리카하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관측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거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빛이 휘어지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여기 있는 빛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는 지금 안 그랬습니다만 이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달이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빛이 이렇게 오다가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져서 오기 때문에 여기 빛은 여기 아니 별은 여기 있는데 이 별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관측은 마치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태양이 없었다면,
별이 여기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겠죠. 이 태양이 없었다고 치면. 별이 여기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태양이 여기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 빛이 휘어진다고 하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과학적인 예측이 실험으로 검증이 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과 가속도가 동일한 물리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빛이 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빛이 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잊기 어려운 상황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선언적으로 있는 거다. 그거를 우리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우주에 존재자가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은 그냥 딱 주어진 거예요. 존재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시간, 공간이 주어진 거예요. 뭐나 마찬가지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폭이 주어진 것처럼 그런 우주의 전제 조건이 절대적으로 성립해 있는 그것을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에 오면은 관측자가 대상하고 어떤 관계의 맥락을 맺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오면은 공간이 심지어 뒤틀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과는 다르게 상대론에 오면은 시간과 공간마저도 주어져 있는 바탕이 아니라 그것은 우주의 존재자들이 만들어낸 것, 우주의 존재자들이 어떤 연기의 맥락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1시간 20분이 갔네요. 양자역학에서 오늘 할 네 번째 이야기,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이거는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제 강의를 들었었던 분은 하여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물체가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알갱이다 하는 거죠. 에너지 알갱이다. 이 에너지 알갱이가 예출하는 상수, 뭐 하여튼 했는데 예출하는 상수가 워낙 작아요. 지난번에는 10의 22승 얘기했는데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돼서 에너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의 편의상 34마트라고 얘기했는데 34마트에서 열이 안 나고 그냥 빛만 나오는 그런 전구가 있다고 하면 1초 동안에 나오는 빛 알갱이는 10의 20승계 정도. 그러니까 10의 10승이 100억이니까 1초 동안에 30와트의 전구에서 100억 곱하기 100억 개의 빛 알갱이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첫 번째 가설이 됩니다. 이것을 양자화라고 해요.
양자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알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빛 알갱이가 요 전구에서 1초 동안에 10의 20승계 정도 나온다. 제 양자역학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한 얘기가 비슷한데 별의 숫자하고 비슷하죠. 1초 동안에 나오는 빛 알갱이 수가 10의 20승인데 여러분이 만약 10의 20승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마음이 좋아서 100억 명의 인류한테 다 나눠줘. 그럼 1인당 100억씩 갖게 된다. 엄청난 수익이고. 광전역학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빛이라는 게 입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빛은 원래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광전효과 같은 거는 빛이 알갱이, 에너지 알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빛은 알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빛이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간섭은 뭐를 간섭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파하고 이런 파가 만나면 이런 파가 2배가 되고 이런 파하고 이런 파가 만나면 파가 없어지고 하는 게 간섭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개의 파가 만나서 서로 상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증폭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증폭이란 말 하여튼 커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간섭이죠. 근데 이런 간섭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분명히 파동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같은 거,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같은 것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의한 빛은 알갱이에요. 도대체 빛은 뭐냐? 입자냐 파동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기초한 보어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근데 보어가 중국의 음양론을 알게 되면서 음과 양이라는 것이 하나의 물체 안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중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중성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면 이 모습이 딱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자도 그래요. 어떤 상황적 맥락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빛이나 전자도 어떤 때는 입자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파동처럼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맥락적으로 동일합니다. 갈릴레이의 상대론에서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느냐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놈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와 대상 사이에 어떤 맥락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은 그 이전에는 확실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확실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로 행동하기도 한다.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은 원래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관측의 맥락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입자처럼 보이고 때로는 파동처럼 보인다. 또다시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예요. 전자는 그동안 우리는 쭉 입자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 입자라고 하는 전자도 관측의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기만 하면 파동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는 갈릴레이 상대론에서는 속도,
아인슈타인 상대로서는 시간, 뭐 빛의 휘어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자역학에서는 하나의 물체, 전자, 여기서 나오는 비달갱이 하나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하고 파동밖에 없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입자하고 파동을 뛰어넘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아주 특별한 문제 하나가 측정, 중첩,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중첩 상태의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뭐 가장 기본적인 측정 중에 하나가 위치를 측정하는 거죠. 이 전자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측정을 하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거에다 빛을 쏴가지고 튀어나오는 빛을 내가 보는 겁니다. 물리기구도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는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빛을 튕기면은 빛을 튕겼다는 사실 때문에 이놈이 튕겨나가요. 여기서 빛이 나한테 내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확인한 위치는 여기에요. 이놈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빛을 쐈는데 빛을 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놈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위치를 알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계 상황이. 그래서 전통적인 측정의 개념이 무너집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측정했다는 행위 때문에 그 대상의 측정과 관련된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잔고를 확인을 했는데 잔고를 확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은행 잔고가 달라졌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건 측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 양자역학의 대상이 너무나도 작은 놈이라서 측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화학 시간에 전자구름 얘기 들으셨죠? 지금 대충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면은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은 정확하게 위치가 있죠. 그래서 100년 후, 10,000년 후에 목성이 어느 지점에 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 자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실험을 못해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오직 확률적인 예측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측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첩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잠깐만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저를 이게 나 하지 말고 이게 앞모습이고 이게 뒷모습입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앞모습에 관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이거 조금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전자의 이런 앞모습이라는 상태는 오른쪽과 왼쪽의 중첩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이나 뒤라는 것은 왼쪽이나 오른쪽의 중첩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라는 것은 앞이나 뒤의 중첩입니다.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은 어떤 거가 있느냐 하면은 전자의 앞이나 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의 왼쪽과 오른쪽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스핀의 뭐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서 전자가 앞에 있었어요. 앞이라는 놈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앞이라는 놈의 상태는 왼쪽과 오른쪽의 중첩이에요. 그래서 앞이라는 것으로 확인된 전자는 왼쪽과 오른쪽의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이라는 것을 뭘로 측정을 하냐면 이 앞이 이 전자의 특성인데 이 앞으로 딱 돼 있는 이놈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측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측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왼쪽으로 측정된 걸 보면은 왼쪽으로 측정된 걸 보면 이놈은 다시 앞과 뒤에요. 뒤의 중첩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측정된 이것을 앞이나 뒤를 측정하려고 하면 이놈이 앞이 되거나 뒤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앞이었던 놈을 왼쪽, 오른쪽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좌나 우가 돼요. 그래서 왼쪽이 된 놈을 앞인지 뒤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면은 이 좌는 앞뒤의 중첩이기 때문에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앞이었던 것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 놈은 앞이구나 했는데 너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앞뒤를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물어보면은 나 왼쪽이야 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됐을 때 너는 앞이냐 뒤냐 딱 물어보면 뒤라고 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가 앞이면은 앞은 확실한데 이 측정의 과정에 의해서 이 앞이 뒤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첩 상태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은 사물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물이 앞이면서 왼쪽이다라는 것을 규정을 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딱 놓고 왼쪽 오른쪽이 뭐냐 하고 했을 때 언제나 왼쪽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앞이냐 뒤냐 했을 때 언제나 앞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뒤와 좌우의 두 가지의 물리적 속성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것이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규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실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관측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상태는 바뀐다. 측정은 대상의 상태를 바꾼다. 내가 아까는 어떤 맥락에서 측정하느냐, 어떤 대상, 그러니까 상대론에서는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의 맥락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달라진 거였는데 이때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관계의 맥락입니다. 대상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측정 결과는 대상의 상태 자체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측정은 대상을 바꾼다. 그래서 그 퀀텀 진호 이펙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자역학의 현상 중에 하나가 관측을 계속하면은 아무리 물을 끓여도 물이 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상태에 의해서 나에게 대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거고, 나하고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의 맥락,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그것은 플라톤의 본질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세계관이죠.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의 다른 점은, 고전물리학은 객관성, 실제성, 절대시간, 절대공간 이런 거였다고 하면, 라플라스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상태를 알 수만 있다면 과거의 모든 시간,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에 오면은 측정에 의해서 나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이 상대론에서는 시간의 문제고,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어떤 물체의 속성을 측정하느냐 하는 그 의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전자의 위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원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절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이 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인식의 한계, 관측의 한계가 존재한다. 양자역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에서 1년을 3시간 수업으로 1년을 하고 주당 3시간 수업을 1년을 하지만 이해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학원에 와서 또 하고 그렇게 세뇌를 받으면서 간신히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뭐 그런가 될 텐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또다시 결론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상대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면은 상대론이 양자역학이 돼요. 그때 진공, 백큐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드락이 만든 1930년에 완성한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결론입니다. 드락 이퀘이션을 보면 4개의 솔루션이 가능해요. 하나는 스핀이고 하나는 이제 입자와 반입자인데, 그래서 입자의 스핀, 반입자의 스핀 같은 것이 있게 되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의료기기 중에서 페트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그에다가 그 암세포에 붙을 수 있는 물질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있는 부위에 요 물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면 모여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놈이 방사능량의 고에너지거든요. 고에너지를 내게 되면서 고에너지로 나온 놈이, 잘 설명이 안 되네. 잠깐만요. 우선 요걸 얘기하고 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항입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아까 원시경전에서 기포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항 안에 기포가 하나도 없다면 이 물고기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마치 공기 안에 살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포가 없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 기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고기는 여기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냐 하면은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밑에 모든 물체가 꽉 차 있는 이런 상태. 이때는 우리가 볼 때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한 에너지를 쏩니다. 그럼 여기 있던 물체가 이 위로 올라가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면서 여기는 물체의 없음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만들어진 물체의 없음. 물고기가 보는 조상황처럼 간판선이 오면서 여기에 있는 물체를 여기로 띄워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물체가 하나 생기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체가. 물체가 하나 생기고 여기 물체의 없음이 하나 생깁니다. 이 물체의 없음을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반물질이라고 해요. 안티파티클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자와 양전자가 생겨요.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생기는 걸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쌍성 생기면은 요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서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어요. 반입자는 얼마 못 가요. 0.31입자 정도 가가지고서 다른 입자하고 합해집니다. 그게 합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지점에서 강력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암의 위치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빛의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때는 이렇게도 나올 거고 해서 쫙 보면은 어느 지점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는 거. 그것이 PET입니다. 지금 하려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세계가 아니라 병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물고기가 여기 기포 물이 없는 건데 사실은 물이 없는 거를 오히려 뭔가가 있는 거로 생각하는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체의 없음을 마치 반입자가 있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에 삽니다. 세계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있음이라는 없음이라는 유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계의 맥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것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관점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에너지 이하에는 물체가 꽉 차 있는 그게 진공이다.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정적인 성질,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하는 데까지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 물리학자들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 보이는 거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관이 색이라는 객관과 인연의 관계를 맺으면서 안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의 건축물. 자, 좀, 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 이게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문장가입니다. 향연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때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리스의 예술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본질,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물체는 이 물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제가 1, 2강에서도 잠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본질. 그래서 어떤 도형을 그리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관측하는 세계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이고 그거는 이데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이 됩니다. 시처럼 감각적인 믿음이라든가 억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미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배열, 균형, 조화, 그런 거가 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는 그래서 객관적인 미입니다. 대상 그 자체가 이런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서부터 이어온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학의 확고한 전통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실물을 놓고 사람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실물을 놓고 조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라도 완벽한 미의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체의 균형, 조화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중세까지의 서양 미술에서 풍경하는 풍경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화와 균형, 대칭성, 배열 같은 것이 만약에 미라면 이거 그런 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가 아름답단 말이에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미학은 대상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대상 자체의 미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걸 왜 여기다가 갖다 놨냐면은 여러분이 중국 여행을 가면은 한국의 궁궐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는 그거와는 좀 다른 거다. 왜냐하면은 이 궁궐 안에 일본 사람들 여기다 뭐 정원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미는 그게 아니라 이 뒤에 산을 이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경이라고 합니다. 임차할 때 차. 주변의 경치를 안으로 그냥 집어넣은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멋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궁궐을 크게 지어야 멋있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뭐 조그맣게 산이고 연못이고 만들어서 멋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미의 개념일 거다. 다시 말하면 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미가 아니라 대상이 나하고 어떤 관계의 맥락을 맺느냐,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연기의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한 말 이 말은 플라톤이 시인을 추방하려고 했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신춘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객관적인 몸짓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그 자체로 꽃이 아니고 내가 그를 불러줬을 때 나한테 와서 꽃이 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미가 아닙니다. 물리학으로 보면 객관적인 시간과 공간, 우주의 존재자하고 상관없이 설정되어 있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존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고전주의라고는 이성, 격식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변형된 낭만주의에서는 상대적인 진리, 관습과 제도의 전복, 다 좀 설명해야 되는 말입니다만 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와서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격식의 문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윤동주의 별의 마음인데 문장이 안 돼요. 우선은 제대로 문법에 맞으려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은이라고 바꿔야 돼요. 이게 주어예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문법에 맞아. 근데 문법에 맞으면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서 관습과 제도를 전복시켰을 때 거기에서 미가 나오는 거지.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 다 믿지 말아라. 스승이 말했다고 믿는 거 아니다. 깔라마경에서 그랬죠. 대대로 그렇게 믿어온 전통이 있었다고 그걸 믿으면 안 된다. 네가 제대로 생각해라. 그것이 너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면 굉장히 바람의 여울터라는 게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박람수는 이걸 바람의 여울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존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하고는 다르게 제도와 관습을 파괴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데서 아름다움이 있다. 근데 이게 시의 아름다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과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지금까지 믿었던 도저히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과학은 진보한다. 빛이 직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중력에서 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학은 큰 진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첫 시간에 한 얘기지만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물방울에 햇빛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굴절하고 반사되고 굴절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펼쳐지고 또 다른 물방울에서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눈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물방울에서 7가지 색깔이 나오고 요 물방울에서 7가지 색깔이 나오지만 나는 여기 있는 물방울은 나에게는 빨강색으로 보이고 나에게는 여기 있는 물방울이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 물방울은 못 보니까 이 이비스는 못 보니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펼쳐진다. 그것이 무지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빨갛다는 그 자신의 변치 않는 성질 때문에 나에게 빨간 것이 아니다. 이거는 모든 색깔을 다 뿜어낸다. 그러나 나하고 어떤 관계의 맥락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요 물방울은 빨강색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어떤 연계의 맥락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방울은 보라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에 7가지의 무지개가 생긴다. 오로지 그 스스로의 자성이 없는 무아일 뿐이다. 그 무아의 관계자들이 어떤 연계의 맥락을 맺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세상은 나타난다. 그것은 무아의 존재이지만 연관과 의존의 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나타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또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거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파지곡계라고 송나라 시대에 어떤 스님이 머리는 깎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라강에 불려갔는데 심판을 받는 바로 전에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네가 지장보살상을 만들고서 비록 제대로 잘 모시지 않고 내팽개치긴 했지만 만들었다는 공덕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염라대왕한테 갔을 때 요거 화엄경에 나온 얘기예요. 요거 공부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무슨 수행을 했냐 물어봤더니 화엄경이 이 구절을 알고 있다 했더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죽음을 면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수행을 잘했다. 그래서 만약에 3세의 일체불이 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야식은 신조제열에 마음이 모든 부처를 만들었다. 80화면에서는 80화면에 뭐지? 일체 유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됩니다. 오늘 한 얘기가 사실은 이겁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들었다. 일체가 유심조다. 라는 얘기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